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문제풀이 399선 제22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30번부터 240번까지 문제를 풀고 지금부터 230번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230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의 응용이고요. 1.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렇죠. 설립할 때의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 맞습니다.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 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하는 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전부를 투자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여기 틀렸네요. X. 3.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7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그렇죠. 영업인가 후입니다. 5.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처분,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2번 하나만 X니까 23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번 부동산 신탁입니다. 신탁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부동산 신탁은 개인이 자기의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신탁업자 또는 신탁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즉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 부동산 신탁 개발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상하죠. 공공성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겁니다. 최유효 이용이나 이윤 극대화 같은 거. 사업 선정에 제한이 있다. 물론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공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한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틀렸죠. 2번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기가 신탁한 수익권을 양도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3.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 맞고요. 4번 수탁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과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맞습니다. 5번 신탁 설정 후에는 토지 소유자의 상속이 사업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상속이 되더라도 신탁을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신탁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32번. 다음은 주택금융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 주택금융은 주택의 거래를 원활히 하고 국민의 지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는 일련의 경제행위이면서 법률행위이다. 맞습니다. 자, 법적인 조치도 다 취해집니다. 2. 주택금융에는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이 있다. 소비는 주택을 살 때 저당 잡는 걸 얘기하고 주택개발은 아파트 같은 거 짓기 위해서 돈 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3번 주택금융은 주택 소유를 주택의 유효 소유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맞고요. 4번 주택소비금융에는 정부의 주택보조금이 있고 주택개발금융에는 저당대부. 저당대부 역시 소비금융입니다. 틀렸죠? 개발금융에는 그 주택을 개발하는 거, 아파트 짓는다든가 할 때,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할 때, 그때 그 토지 같은 거를 저당으로 개발자금 빌려주는 게 개발금융입니다. 5번 주택금융은 임차 가구의 자가주택입니다. 주택 소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다 오고 4번만 X, 아니한 거 고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33번. 다음은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부동산 금융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가계를 지원하는 주택소비금융과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개발금융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2. 소비금융으로서의 저당대부는 장기저리 일시불 대출 분할 상환
반영구적 저당대출의 성격을 지닌다. 맞고요. 3번 공급자 금융으로서의 건축 대부는 단기 고리, 단계적 대출, 일시불 상한 한시적 저당대출의 성격을 지닌다. 맞습니다. 4번 주택금융의 융자 비율을 확대시키면 초과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왜곡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보면은 수요와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수요 공급 그려봅시오. 이쪽은 가격, 주택 가격 양이라고 원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되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되는데 이 선상에서 처음에는 수요가 이렇게 딱 균형이라고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융자 비율을 확대시키게 되면 그 가격이 떨어진 거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돈이 많아지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이 시점에서 늘어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아니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자, 가격선은 여기인데 공급은 바로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수요가 초과하게 됩니다. 그게 초과 수요예요. 그러면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위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초과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면 상승했지. 자, 틀렸고요.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되죠. 초과 수요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상승하는 겁니다. 자, 5번 주택담보대출은 장기 저리의 반영구적 저당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출 기간은 주택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2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34번 다음은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주택금융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탄력적으로 만들어 주기에 주택시장에서의 주택거래가 활성화된다. 맞습니다. 2번 주택소비금융은 주택 소유 계층에게만 혜택이 뭐뭐에게만 이런 거 들어보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세요. 세입자 역시 주택소비금 저당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주택을 사면서 그 사는 집을 담보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계층이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때문에 기여를 하는데 못한다 안 됐고 주택 소유계층에게만 요거 문장 틀렸고 완전히 틀렸죠. 3번 주택금융제도는 저축을 유도하여 주택자금을 조성하게 해준다. 그렇죠. 저축도 유도합니다. 맞고요. 4번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주택 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죠. 아파트 담보대출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정부는 주택경기 과열 시 주택금융을 축소하고 그렇죠. 이자율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불황시에는 확대하여 주택경기를 조성한다. 이자율을 낮춰주고요. 맞습니다. 다 5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234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3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금융의 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 유동화 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현재 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액 투자자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주식을 사면 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채권이 증권화되면서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맞습니다. 4번 2차 주택저당시장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택저당증권 MB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 업무 중 토지 개발 신탁 업무는 아직 허용되고 있지 않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X 다 오고 하나 X 틀린 걸 고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36번 다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면 이거는 프로젝트에 대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서 돈을 빌려온 것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맞죠?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의 수익성이 장기적, 안정적, 고수익성이 하므로 대규모 프로젝트나 해외 건설 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자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합니다. 3. 자금을 대는 측과의 공동사업 형태이기에 사업 주체가 다양해지므로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 지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4. 해당 사업이 도산하면 사업주는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데 처리한다고 나왔어요. 이거 틀렸네요. 자, 맞아 보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뒷말은 맞는데 사업주는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틀렸고요. 5.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의 금융이므로 해당 사업의 현금 흐름 및 채무관계가 모기업의 대차대주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의 성패 여부는 모기업의 신용도 및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 따로 프로젝트만 따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오고 하나 X, 문제가 거리가 먼 걸 고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7번.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 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은 지분 금융 그러면 지분 금융 그러면 이게 주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또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지분을 등재해주고 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금융 두 가지, 하나는 또 하나는 부채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금융 같은 경우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냥 뭘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주면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저당 대출이에요. 저당. 은행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주택 아파트 담보 대출로 돈을 빌려주는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른 게 그 경우에는 지분이 아니라 그냥 저당만 잡으면 돼요. 부채 금융입니다. 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저당 대출 같은 경우 이자나 원리금을 안 갚게 되면 그냥 저당권 시장에서 경매 넘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분 금융 아닌 부채 금융을 고르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1. 공모에 의한 증자. 그렇죠. 공모에서 증자하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분 맞고.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렇죠. 투자자들이 모여서 돈을 마련해서 하는 거니까 각자 지분을 갖고 투자하는 겁니다.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주택저당 채권 그럼 요건 저당 대출이에요. 저당 대출. 그러니까 부채금융이죠. 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X.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신탁. 자, 이 부동산 투자신탁 역시 지분을,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지분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맞고요. 간접투자 산업운용법에 의한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 그러면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 다 오고 하나 X 관련이 없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38번. 다음은 부동산 저당 대출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저당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고 빌려받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이 부동산의 특성 중 부동성과 영속성에 의해 부동산 저당 대출이 성립한다. 그렇죠. 해당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부동산 대출에 의해서 무주택 계층의 주택 소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무주택 계층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살려는 집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저당 대출을 받는 자를 저당권자. 아니죠. 저당권자는 바로 은행이에요. 저당을 해주는 사람이고 대출을 하는 기간을 저당권 설정자는 대출 받는 사람.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죠. 틀렸네요. 5번. 부동산 저당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대출 기간이 길고 장기저리 금리가 낮은 특징이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23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저당 시장 구조의 특성을 설명한 것처럼 틀린 것은 1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 대출자, 그렇죠. 돈 빌린 사람하고 은행으로 구성되며 저당 채권이 형성된다. 정답이고요. 이건 맞고요. 2차 저당 시장은 유동화 중개 기관과 저당 투자자로 구성되며 저당 채권이 증권화되어 유통된다. 맞습니다. 3번 1차 대출 기관은 저당 담보부 채권을 2차 저당 시장에 매각하여 그렇죠. 이 저당 담보부 채권을 매각해서 증권화해서 파는 겁니다. 맞고요. 이 2차 저당 시장에 매각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걸 증권화해서 파는 겁니다. 투자자에게. 4번 2차 대출 기간은 저당 담보부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저당 담보부 증권으로 전환하여 저당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2차 대출 기간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맞고요. 5번
저당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저당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는 작아야죠. 작아야 저당 유동화 회사도 이익을 남겨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그래서 다 오고 하나 X 틀린 걸 고르니까 23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40번 다음은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저당 담보부 증권이나 MBS란 저당 제출 기관이나 저당 회사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MBS의 종류에는 저당 담보부 증권입니다. MPTS, MBB, MPTB, CMO 등이 있다. 맞고요. 3번, 저당의 유동화 제도는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저당시장에서 유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4.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요. 5번, 저당의 유동화로 저당권이 상품으로 유통되면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미 상품으로 유동이 됐으니까. 근데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곳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